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일본에서 지내다 보면 주변 일본인 친구들이 휴가를 유독 하와이에 집착하는 경우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 1위가 일본인입니다. 2018년 조사된 것에 따르면 일본인은 하와이에 157만 명이 방문해서 단연 1위입니다. 한때 1년간 방문하는 일본인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유독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하와이를 방문하는 숫자는 23만 명으로 일본은 이것의 6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과거 하와이 진주만 공습의 결정적인 계기로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어쩌다 하와이를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은 하와이에 일본인들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도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아시아인은 5.6%로 소수이지만 하와이는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아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입니다. 미국세 조사국이 2021년 공표한 국세 조사를 보면 20년간 하와이주의 인구는 약 145만 명, 그중 36.5%가 아시아인, 21.6%가 백인, 인종이 다른 부모 또는 조상을 지닌 사람이 20.1%, 하와이안은 10.2%로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에 아시아인이 많은 것은 단지 지리적으로 미국 본토보다 하와이가 아시아에 가까워서만은 아닙니다. 태평양을 탐험하던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배가 1778년 하와이를 발견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북미 대륙과 중국을 잇는 무역선이 하와이에서 식량과 식수를 보급받기 시작하고 많은 무역선들이 하와이 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에는 고래잡이가 많았는데 고래를 잡던 많은 포경선들이 하와이의 존재를 알고부터는 호놀룰루와 마우이, 라하이나에 기항하게 되었고 외국인 선원들은 하와이 섬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와이에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매독 같은 미지의 질병이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와이 섬 사람들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쿡 선장이 하와이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하와이의 인구가 25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질병이 전파되고 1831년 13만 명, 1850년에는 8만 4천 명, 1872년에는 5만 6천 명까지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인구가 줄며 하와이의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주식인 감자를 수확하는 방대한 감자밭 역시 관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자본가들이 하와이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1835년 미국인 사업가 윌리엄 레드는 하와이 최초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카우아이 섬 남부 코로아에 건설하면서 하와이 왕국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는 설탕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848년 하와이 왕국에서 시행된 새로운 토지 분배법에 따라 외국인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외국인 사업가들은 하와이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뒤 큰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설탕 생산에 인력이 모자르게 되면서 하와이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와이에서 계약 노동자로서 이민을 받아들인 것은 1952년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인을 먼저 받아들인 이유는 1800년 초에 카메하메하 대왕이 다스리던 시절 하와이 왕국은 샌달우드 백단을 중국에 수출하며 경제를 떠받쳐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 왕국은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중국인의 임금은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인기 만화 드래곤볼의 손오공 필살기가 카메하메하잖아요. 이것이 하와이의 왕 카메하메하 이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일본에서 카메는 거북이란 뜻인데 손오공이 거북선인의 제자로서 습득하는 필살기로 카메라는 말이 들어가는 필살기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침 하와이 왕 이름인 카메하메하가 어떠냐고 물었고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는 이것이 재밌다고 생각해 손오공 필살기의 이름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튼 카메하메하 왕의 하와이 왕국은 과거 중국과의 교류를 계기로 중국인 이민자의 수용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 온 중국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호놀룰루 항구 근처에 무리를 이루어 살며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민성을 파악 못한 사탕수수 농장주들과 하와이 왕국은 또다시 인력난에 골치를 썩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인을 대신해 하와이 왕국이 선택한 것이 일본인이었습니다. 1958년 일본은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서방의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고 무역에 관한 일본의 불간섭의 내용이 담긴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의 백인 사업가들은 하와이에서 설탕 제조에 어려움을 겪자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이용해서 일본인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1860년 조약에 따라 일본 사절단을 태운 에도 막부가 소유하고 있던 칼린마루호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칼린마루호는 다시 하와이 호놀룰루로 기항하게 됩니다. 일본 사절단은 하와이 왕국을 다스리던 카메하메하 4세를 아련하게 됩니다. 카메하메하 4세는 일본인 이민의 검토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합법적으로 하와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본 여행 경험이 있었던 미국인 유진 반 리드를 주일 하와이 총영사에 임명한 뒤 요코하마에 상주시키고 1867년 일본인의 하와이 이주를 인정하는 일본 하와이 임시 친선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쿄에 해당하는 에도와 요코하마에서 이민자들의 모집이 시작되어 400명 정도가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농민이 아닌 사무라이, 장인, 무직자들이었습니다. 미일 수호 통상조약으로 일본은 서방의 호구 신사가 되면서 당시 외교는 폭망 상태였습니다. 수입 개방 반대 운동
운동이 일어나 혼란한 상황에서 1868년 국왕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 들어선 메이지 정부는 일본인의 하와이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선발된 사람 중 150명의 일본인이 여권에 해당하는 도항 인정 없이 무허가로 요코하마항에서 호놀룰루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이동한 뒤 일본인 150명을 태운 사이 오토호는 호놀룰루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1868년 6월 20일 최초의 일본인 이민자가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메이지 원년에 도착했다고 해서 하와이 1세대 이민자들을 원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1905년에 최초의 이민이 하와이였다고 하죠. 당시 하와이는 설탕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요. 생산된 설탕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카라카우아 국왕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75년 하와이의 설탕 산업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와이 왕국은 미국에 수출되는 하와이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와이산 설탕이 세금 없이 미국에 수출되면서 1875년 20곳이던 사탕수수 농장의 수는 1880년 63곳으로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라카우아 왕은 1881년 1월부터 10월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이민 정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카라카우아 왕은 미국을 거쳐 먼저 일본을 향했습니다. 3월 4일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하와이 국왕은 메이지 1왕을 만난 뒤 하와이로 일본인을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바람은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받아들여져 1885년 공식적으로 집단 노동 이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마구치현, 히로시마 항구를 중심으로 일본 각지에서 이민 희망자들이 몰리며 1885년부터 1894년까지 29,069명이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이로써 인력까지 확보한 하와이의 설탕 산업은 비대하게 커지면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미국인들의 힘 역시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며 하와이의 국정을 흔들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하와이의 마지막 국왕 릴리우오 칼리니 여왕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탕수수 농장을 모두 국가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하와이 내에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탕수수 농장의 미국인 경영자들은 미 해군의 도움을 받아 하와이 여왕을 추방하고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1897년 하와이는 미국령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하와이 왕국의 멸망과 함께 하와이의 공식적인 이민은 중단이 되었지만 이전부터 활동하던 이민 알선업자들이 사적인 돈벌이를 위해 1907년까지 약 2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와이로 이민시키게 됩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 초반까지 하와이에 많은 일본인들이 유입되면서 하와이 인구의 40%가 일본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온 일본인 이민자들의 노동 계약은 3년이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햇살 아래 농장에서의 작업 시간은 10시간으로 그 가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확한 사탕수수에서 우려낸 즙을 끓이는 작업은 선풍기도 없는 건물 내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죠. 휴식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름 없이 번호로 불리며 백인들에게 책찍질을 당하며 설탕을 생산했습니다. 물론 일본에 비해 임금은 좋았지만 당시 하와이의 세법으로 많은 금액을 원청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와이 인구의 40%를 차지하던 일본인 노동자들은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와이에 머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들 중 돈 있는 사람 일부는 미국 본토로, 대부분이 돌아갈 돈이 없었기에 하와이에 남는 것을 선택했고 이후 다양한 일자리를 얻으며 일본인들은 하와이 사회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1908년에는 미일신사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국외로의 이민을 제한하게 됩니다. 대부분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인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결혼 못하는 남성이 늘어나자 일본에 있는 친척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담긴 편지를 보내 사진만으로 젊은 일본 여성과 중매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결혼하고 싶은 나머지 사진을 너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내거나 잘생긴 친구의 사진을 자신인 척 일본으로 보내 멀리 하와이로 시집온 일본 여성들이 처음 본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진과 너무 달라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1910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이 강탈당하며 대한제국은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하와이로 이민가 있던 한국인 이민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더운 날씨 속에 노동하며 모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일도 있었죠. 1924년 미국에서 베일 이민법이 만들어지며 일본인의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 다음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12월 7일을 치욕의 날로 형용하고 선전포고 없이 공격한 일본을 비겁하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며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하와이의 일본계 이민자들 리더격인 유력 단체의 간부, 종교인, 일본학교 교장 등이 체포되어 오아후섬 일본계 수용소에 억류되게 됩니다. 전쟁 중에 하와이에서는 일본계 사람들에 대한 심한 차별 대우가 있었고 일본 이민자 2세나 3세들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본계 미군에게는 일본군의 총을 겨누지 않게 하기 위해 유럽 전선에 투입시키게 됩니다. 일본인 이민자들의 2세, 3세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미국의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하와이에서 일본인계의 지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계 귀환병은 정계에도 진출하여 더욱 일본계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후 일본계 사람들은 일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문화는 하와이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점점 하와이 백인들은 아시아인만 보면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일본은 세계여행 자유화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기 시작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여행사와 협력하여 하와이 여행 적립 예금을 만들었으며 1961년 스즈야, 현재 산토리의 위스키 광고 도리스를 마시고 하와이에 가자 광고가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당시 광고의 카피는 일본에서 큰 유행이 되었죠. 도리스를 마시고 하와이에 가자는 말이 유행어가 된 배경에는 1961년 당시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레저 붐이 있었습니다. 도리스를 마시고 하와이 가자 캠페인에는 도리스 위스키에 추첨권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에 당첨되면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세계여행 자유화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통해 하와이 여행이라는 꿈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61년에 개봉된 영화 블루 하와이, 1963년에는 하와이의 젊은 대장, 사장 외우기 같은 하와이를 무대로 한 영화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0문제를 연속 정답을 맞추면 하와이를 보내주는 TV방송 업타운 퀴즈쇼가 방송되는 등 해외여행 자유화 전에 하와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본에서는 하와이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4년 4월 1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목적 여권의 발급을 시작하고 일본인들은 자유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첫 여행 상품이 JTB가 주최한 제1회 하와이 다이아몬드 코스 여행단입니다. 가격은 36만 4천엔, 1964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의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가 공무원 대졸자 첫 월급이 19,000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한국 공무원의 월급은 3,800원 정도였죠.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비싼 가격에도 일본 첫 자유여행 출국자는 12만 7,749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로 떠난 일본인들은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으로 불안해했던 여행객들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많은 일본계 사람들이 맞아주면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하와이를 여행 간 사람들은 일본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도리스의 추천권으로 당첨된 사람들이었죠. 이후 일본 방송에서 유명인들이 나와 하와이 여행 경험담을 풀어놓거나 잡지에서는 하와이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일본인들은 하와이 여행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프리미엄 이미지의 하와이는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되었고 긴 이민 역사에 일본 문화 역시 잘 정착하면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간판과 메뉴판, 호텔과 식당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직원, 특히 와이키키 주변에서는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뽑기 때문에 1964년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변함없이 최고의 여행지로서 하와이는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교토의 평등원입니다. 네, 이곳인데요. 불교 사원입니다. 교토 여행 하신 분들 중에 이곳 찾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곳을 그대로 재현해서 지은 곳이 있거든요. 하와이 평등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하와이에 있는 평등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정말 꿈같은 여행지가 되었네요. 여기 뭐 하트가 있네요. 네, 밑에 평등원. 네, 이곳은 일본 원년자가 하와이에 이주한 지 100년이 된 1968년에 교토에 있는 평등원을 똑같이 재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찾은 일본인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하죠. 멋있네요. 뒤에 이렇게 산 쫙 펼쳐져 있고 잉어들도 있고. 진짜 똑같이 잘 재현했네요. 그죠? 그 카라카와 왕이 하와이에 이민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찾잖아요. 그때 사진을 보면 뒤쪽에 미국인 2명이 있거든요. 미국인 2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카라카와 왕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붙여놓은 사람들입니다. 카라카와 왕은 일본인들의 이민을 위해서 일본을 찾은 것도 있지만 미국인의 감시역을 피해서 사무라이였던 통역자와 함께 몰래 일왕을 찾아가는데 그때 제안한 것이 하와이 내에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시아끼리 세력을 뭉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죠. 당시 메이지 정부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일왕은 하와이 국왕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일본이 이것을 승낙하고 하와이에 있는 미국인을 몰아내서 일본이 나중에 하와이를 군사적 거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 세계 2차 대전이 어쩌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거란 추측도 있죠. 뭔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불교 사원이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종도 있는 거 보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왔던 호놀룰루 항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이 7번 부두를 통해서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 이민자들이 향한 곳이 호놀룰루에 있는 차이나타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1903년에 지어진 곳입니다.
예, 마침 여기 또 한글이 이렇게 써있네요. 믿을 것이 참 행복한 교회. 예, 여기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써있네요. 한국인의 최초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오면서 일본을 경유해서 왔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인 이민자들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모인 한국인 이민자들이 아까 사탕수수의 월급이 9달러, 10달러 정도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으로 1달러씩 모아서 보냈다고 하죠. 해외에서 생활해야 되는 비용도 있었을 텐데 10달러 중에 1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인하대에도 건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한국인 이민자들이 보통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최초의 이민자들도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현지 교민들의 교류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진짜 많나 봐요. 예, 이 기념탑이 2003년에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서 인천에서 보내져 온 기념탑이 설치된 거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최초 이민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와이키키 해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여성들의 성지가 어디냐면은 이 핑크색 와이키키 해변 끝자락에 가면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이곳이 로열 하와이안 호텔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먹는 핑크색 팬케이크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인스타 각인 거죠. 아 진짜 여기가 서핑의 성지인 게 저 멀리 한 200m 정도 가도 깊이가 낮아요. 서핑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호텔이 뒤에 있는 이 호텔인데요. 이 호텔 이 핑크색 파라솔 밑에서 와이키키 해변을 보면서 팬케이크 여기서 딱 먹어주면은 하와이를 제대로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팬케이크 27달러거든요. 일본 N으로 하면 4,000엔 정도가 됩니다. 팬케이크 하나씩 주문하고 커피 하나 주문하면은 둘이서 10만원 깨지는 겁니다. 저도 하와이에서 팬케이크 먹으면서 아 무슨 이 빵 쪼가리를 이렇게 비싸게 먹어 막 그랬는데 야 이게 더 비싸져가지고 하와이는 구글 스트리트로 가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